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돛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안녕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정목입니다. 혹시 여러분께는 면도날 위라도 딛고 만나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 만남이 허락된 견우와 직녀가 행복한 7월 칠성날입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소중한 만남.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오작교에서 만나는 그런 기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Perhaps Love로 출발해 볼까요? (7월) 칠성날에 첫 곡으로 뭘 들을까 생각하다가 선곡해봤습니다. Perhaps Love. 바이올린 곡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또 감미롭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7월 칠성, 견우와 직녀의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7월 칠성날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만큼 그렇게 가슴에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젊은 어머니들이, 젊은 엄마들이 요즘 아이들에게 7월 칠성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흔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칠자가 2개 겹친 왠지 행운이 하늘에서 막 그냥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그냥 기분이 좋은 그런 날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수많은 전설 중에서 가장 로맨틱하면서도 또 애절한 러브 스토리를 꼽아라. 그럼 아마도 이 7월 칠석에 얽힌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견우와 직녀. 뭐 여러분도 너무나 예전부터 잘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또 이런 날에 다시 짚어보면 아 그래 맞아 라고 또 새로워지죠. 배를 잘 짜는 직녀는 원래 옥황상제의 딸이었잖아요. 그런데 저 은하수 너머에 살고 있는 목동에게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이 한순간에 그냥 깊은 사랑, 열정적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러느라고 이 견우와 직녀는 배를 짜지 않으니까 뭐 사랑에 빠져갖고 그만 배틀에 앉아서 배 짜는 걸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입을 옷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견우는 목동은 또 사랑에 빠져서 아예 풀을 먹이면서 가축을 키우질 않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실을 옥황상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대노를 하게 됩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직녀는 서쪽에 가서 배를 짜거라. 예, 그리고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서 소를 치면서 살아라. 그래서 동과 서로 두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다만 1년에 단 한 번 7월 칠석에만 두 사람이 서로 만나라. 이렇게 만남이 오늘 하루 딱 허락이 된 거예요. 까마귀와 까치가 이어주는 오작교에서 두 사람은 길고 긴 시간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 짧고 짧은 만남, 잠깐 만나고 또다시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참 신기한 게 7월 칠석날이 되면 저녁이 되면 이렇게 오후쯤 되면 빗방울이 날이 말짱한데도 뭐 이렇게 빗방울이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새벽이 되면 또 빗방울이 떨어져요. 이것은 서로 헤어지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가 전해져 오죠. 오늘 여러분에게 견우 직녀 이야기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순수했던 어린 날엔 이런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였었구나.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알아줬다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슴에 그렇게 소담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게 더 풍요롭고 풍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7월 칠석이 우리나라만의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같이 지내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 나라가 같이 축제를 여는 거 이런 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칠석날이 되면은 타나바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큰 페스티벌을 열고 있더군요. 그래서 대나무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서 작은 종이 쪽지를 거기에 매달고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걸 기념하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믿어왔던 거죠. 중국에서는 7월 칠석을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이날에 맞춰서 연인들이 혼인 신고를 하는 풍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인들의 날인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프로포즈를 이날 많이 한다 그러네요. 몇 년 전인가 신문 기사에도 났었는데 칠석날에 베이징에서 거의 한 4,300여 쌍이 혼인 신고를 했대요. 7월 칠석날에. 대단하죠. 근데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7월 칠석 그러면은 뭐 연인이 만나거나 또 사랑을 나누는 날이다 하는 것보다 좀 기도를 하는 날로 오랜 전통처럼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칠성님 전에 명을 빌고 복을 빌면 집안에 새로운 아이를 또 점지해주고 귀한 자손이 태어난다고도 믿었고 또 뿐만 아니라 7월 칠석날에 복을 빌면 가족이 모두가 태평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까지도 다 안녕하시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7월 칠석날은 그 무엇보다 돌아가신 선망 부모가 안녕하시기를 기원하고 살아계시는 부모님뿐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안정되고 행복하고 복되기를 바랬던 결국 복을 비는 날이었죠. 우리 한민족에게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복을 짓고 복을 빌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한 생애를 인간이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복 받는 것, 복스럽게 살다 가는 것, 그걸 최고의 인생이라고 쳤던 것 같습니다. 7월 7석, 오늘도 여러분 하루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밤은 가족들이 쭉 둘러앉아서 수박 한 통 탁 깨가지고 말이에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파트 안에서는 이런 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방학이 되면은 또 휴가철에 어디엔가 먼 곳으로 산과 바다로 갔을 때 밤하늘 올려다보면서 별과 만나는 시간들,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 그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죠. 이 말씀 드리다 보니 며칠 전에 그 땅끝마을 미황사에서 한문학 학교가 열리는데 금강 스님이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리키는 한문학 학당이 있어요. 밤에 아이들을 마당에 눕혀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했대요. 그러자 막 유성이 떨어진 거죠. 별똥별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막 그 순간 막 자지러지듯이 정말 환호를 했다 그래요.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나요? 이번에 준비한 음악 할아버지와 수박입니다.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드시면 되나, 이북독방에 애기 장기 두러 나가셨지. 해질 무렵 콧노래를 흘거리시고 큰 기침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날, 아마 애기 장기에서 또 이기셨나봐. 시원한 큰 수박을 양손에 들고 오시네. 하하하 웃는 빨간 얼굴에 그 하얀 수염,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네.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싶어. 호호호. 우리 할아버지 내 친구.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파란 수박 그가 지나도록 생각나네.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드시면 되나, 육복독방에 애기 장기 두러 나가셨지. 해질 무렵 콧노래를 흘거리시고 큰 기침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날, 나는 즐거워하네. 수박도 너무 크네. 너무 잘 익었네. 나는 기뻐하네. 그런 나를 따뜻한 눈길로 어루만져 주던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네.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싶어. 호호호. 우리 할아버지 내 친구. 우리 할아버지
칭하도록 생각나네.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는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저 손자, 손녀를 보면은 다 열려 있잖아요. 안 되는 것보단 되는 게 다 다반사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죠. 엄마, 아버지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안 돼! 하지 마! 이런 게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든지 그래. 원하는 거 다 사주죠. 뭐 먹지 말라는 거 다 먹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곁에 계신다 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인데, 옛날에는 그런 이 같이 가족이 모여 살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손자, 손녀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있을 때 서로가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다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자비로우면서도 엄격해야 되는 게 있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식할 수 있는 쉼터잖아요. 곁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할아버지와 수박이라고 하는 노래였는데, 수박을 먹으면서 할아버지 생각을 떠올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가슴 찡하고 코끝이 찡하게 보고 싶다는 노래. 우리 할아버지를 줄이니까 우울할아버지, 우울할아버지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만으로도 풍성해지는, 그래서 여름이 오히려 덥다 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는 수박과 참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름철에는 제가 책 읽기가 참 좋아요 라고 이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30도, 33도, 35도, 지금 38도까지 막 웃돌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뭐 책 한 줄도 안 들어오죠. 일단 이 뇌 집중이 안 되고 흐트러지기가 쉽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맥을 탁 놔지게 돼요. 이 더위가 오면.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얼음 수건 하나 탁 얹고 그리고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두런두런 책을 읽어준다면 멋지겠죠. 그래서 바람 속의 책 한 권, 오늘은 책 읽어주는 스님. 제가 항상 이 코너는 책 읽어드리는 스님 코너인데요. 오늘 소개할 바람 속의 책은 7월 칠석에 어울리는 동화를 한 편 골라왔습니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또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아름다운 시와 에세이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재진 시인의 신간이 나왔어요. 잠깐의 생이라고 하는 성장 동화입니다. 오렌지 코스모스는 성공과 성취 지향적이면서 아주 콧대가 높은 커리어 우먼을 닮았다 그럴까요? 이 책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한 그 푸른 잠자리와 오렌지 코스모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푸른 잠자리는 감성이 풍부하면서도 여린 가슴을 가진 시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렌지 코스모스를 짝사랑하는 푸른 잠자리가 사랑을 진실로 배워가고 또 삶을 깨달아가는 그런 동화입니다. 오늘은 외로움을 무척 타는 이 푸른 잠자리가 까치와 기차를 통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배우는 대목이에요. 들어보실래요? 바쁜 건 좋은 거야. 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 바빠야 외롭지 않거든. 바쁜데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외롭다는 건 바쁘지 않다는 말이나 다름없어. 그런 말을 한 건 기차였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는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잘 안다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외로운 거야. 지난번엔 어떤 술 취한 녀석이 이런 글을 내 몸뚱이에다 써두고 갔어. 인생엔 견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난 내 몸에 낙서하는 게 질색이지만 그 글은 왠지 공감이 가더군.
천천히 기차 역사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기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 할아버지 때는 몸에 적어놓은 낙서만 모아도 책 한 권을 펴낼 정도였다 그래. 기차가 말하는 할아버지는 비둘기호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실어 나른 늙은 기차입니다. 그럼 넌 정말 바빠서 외롭지 않은 거니? 외로울 시간이 있어야 외롭지. 내가 가진 시간표 중엔 외로움을 가리키는 시간은 없어. 내가 꼭 알아야 할 시간이란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뿐이야. 그 많은 역마다 모두 출발하고 또 도착한다고 생각해봐. 외로울 틈이 어디 있겠니? 아, 그래. 네 삶은 단순해서 좋겠구나. 나처럼 한 가지 일에 빠져서 바쁘게 살아봐. 그러면 외롭지 않다니까. 외롭다는 말은 한가한 사람들이 둘러대는 핑계 같은 거야. 바빠야 외롭지 않다고? 그 말을 들은 뒤부터 푸른 잠자리는 바쁘게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잠자리야, 도대체 넌 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날아다녀? 바쁘게 다니는 푸른 잠자리에게 말을 걸어온 건 까치였습니다. 그날따라 까치는 푸르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거나 종종 걸음치며 걷기도 하고 가지 끝에 걸터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빠야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잖아. 잠자리도 외로움을 느끼니? 뭔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 까치가 눈을 치켜뜹니다. 까치 아줌마는 외로움을 느껴본 적 없으세요? 글쎄, 우리는 외로움 같은 걸 느낄 필요가 없어. 그래요? 나처럼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외롭지 않아. 깍깍 소리를 지르기만 해도 사람들이 반겨주는 걸 보람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 보람. 꽤나 희망적인 말이지? 바쁘게 날아다니느라 지쳐있던 잠자리가 솔깃한 표정으로 까치를 바라봅니다. 가르쳐 주세요. 보람 있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려운 건 아니야. 아침마다 사람들의 집 앞에서 날아가 깍깍거리며 울기만 하면 되지. 늘 까만 연미복을 입고 있는 까치는 속에 흰 블라우스를 받쳐 입어 배가 하얗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가득 찬 까치를 향해 잠자리는 주눅이 든 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전 아줌마처럼 깍깍거리고 울 수가 없잖아요. 깍깍거리며 울 수 없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죠? 모든 생명체는 저 나름대로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어. 너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야. 아, 그래, 그렇구나. 네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생각났어. 너라면 능히 할 수 있을 거야. 넌 몸이 가벼우니까 쉽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다닐 수 있잖아. 그래, 바로 우체부 역할을 하는 거야. 우체부라고요? 제가요? 그래, 꽃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거지. 매일 쓰기만 할 뿐 꽃들은 편지를 전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거든. 꽃들의 우체부가 되라 하는 말에 잠자리는 반색을 하면서 좋아합니다.
빗방울이 머리 위에 떨어지네라는 음악.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워지죠. 돌다리를 탕탕탕탕 건너가면서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음악인데, 내일을 향해 쏴라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이죠.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남자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막 그 초원 같은 데 멋있는 데를 달려가잖아요. 연인을, 이제 애인을 태워가지고 여자를 앞에 태우고 자기가 뒤에 타고 막 달려가는데 사과나무가 있죠. 달려가면서 사과를 탁 따가지고 이렇게 막 먹던 그런 기억의 한 장면, 면 장면이 생각나네요. 빗방울이 내 머리 위로 계속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할 수는 없어. 난 다시 또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그 가사를 담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바람 속에서 꺼내 들었던 책 한 권, 잠깐의 생이라고 하는 성장 동화, 어른을 위한 동화인데요. 이 마치 그 푸른 잠자리가 선제동자처럼 인생을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가고, 삶을 배워가고, 그리고 또 좀 실망도 해보고,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푸른 잠자리가 외로움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만났는데 기차가 야 바쁘려고 하고 어디 있니? 매일 출퇴근 시간 맞추고 퇴근 시간 맞춰서 탁탁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해봐라. 주어진 일을 딱딱 하다 보면 외로울 여가 없어. 또 까치가 아침마다 사람들의 창가에서 깍깍 소리를 내고 울어주다 보면 사람들이 날 반겨주니까 보람 있는 일이잖아. 외로울 여가가 없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푸른 잠자리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너는 몸도 가볍고 잘 날아다니니까 꽃들이 쓴 편지를 전해주렴. 우편 배달부가 되어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편 배달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꽃들을 돕는 일만으로도 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만으로도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에 이 푸른 잠자리가 탁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 왜 살면서 그래 참 외로워서 못 살겠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푸른 잠자리처럼 꽃들의 편지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일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보람 있는 일을 살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듯이 각자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소박하고 작은 역할을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또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에게 다리를 놔주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까치와 까마귀가 오작교를 놓아주는 것과 같이 우린 누구나 서로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기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실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그냥 불교 경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마음 공부에 깊이를 더해주는 책이어서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김재진 시인이 쓴 그 책이고 잠깐의 생 꿈꾸는 서재에서 나왔네요. 나무 아래 앉아서 보시는 여러분들, 지난 7월 한 달 동안은 공개방송, 재방송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댓글이나 이런 거에 좀 소홀하셨죠. 이제 본 방송이 또 시작이 됐으니까 방송 보시다가 ARS도 좀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메일도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 한번 해드릴까요? TV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에서 쉽게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서로 알고 계시죠? 그래도 주변에 좀 더 많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단독 모바일 앱이 만들어져 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목스님 검색하시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느 때나 즐기실 수 있습니다. 편지 보내주실 분들은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 BTM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BTN 홈페이지 나무 아래에서 다시 듣기 누르시면 댓글, 시청 소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주실 분들은 tre3@btn.co.kr로 보내주시면 사연이 또 제 앞으로 도착을 합니다. 정승용님께서 언제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주셨고요. 김성희님, 문경에 살고 있어요. 엄마 모시고 스님 절에 한번 가보려 합니다. 법문도 듣고요. 상담도 받아보고 싶네요. 라는 사연 주셨어요. 8월 23일이 금강경 기도하는 날인데 혹시 올 수 있으면 오시고요. 아니면 다 잊어버려도 매월 두 번째 주 일요일 저를 꼭 만나실 수 있는 날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편한 때 오시죠. 이원엽님, 하심하면서 살겠습니다 스님이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편지 와 있는데 누가 보내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어머니는 불교 방송 통해 스님을 알게 됐고요. 많이 흠모하셨습니다. 투병 중에도 불교 방송, 윤화 방송 청취하면서 힘든 항암도 견뎌내셨었죠. 어머님의 희망이 내가 아픔이 되어 이 몸이 되어서 스님께 해드릴 게 없구나. 어서 나와서 우리 스님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병원에 계시면서 스님 목소리의 사자에서 티벳 사자에서를 들으시며 이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평화롭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스님은 못 뵙겠지라고 하며 슬퍼하시기도 했죠. 다 나오면 정각사로 꼭 모시고 가겠노라 약속했건만 그 약속 지키지 못한 채 작년에 먼 길 떠나셨습니다. 스님 부산에 오신다는 소식, 먼 길 가신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이 솟구치네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부산에 그 희상 스님이 있는 유연선원 강연 갔을 때 이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서 보시금도 넣어주시고 사연 고맙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그러니까 저도 좀 가슴이 짠해지네요. 그래도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은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김진희님 사연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을 때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언젠가 바람 속의 책 한 권에서 윤석종님의 넉점반을 읽어주셨지요. 그 책은 저도 아이들과 함께 읽은 책인데 스님 목소리로 들으니 정말 좋았어요. 가끔 그렇게 아이의 마음으로 지은 시와 동화를 접하면 저도 모르게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이와 함께 그림책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를 읽었어요. 문득 스님이 이 책을 읽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요. 잔인하고 난폭한 공룡이 아기 공룡을 만나서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 난폭한 공룡이 매일 아기 공룡으로부터 고맙습니다, 멋져요, 재미있어요, 상냥해요 라는 말을 듣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죠. 나중엔 마음이 따뜻한 상냥한 아저씨로 변하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난하는 누군가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스님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나무 아래 앉아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기도하듯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름도 나무 아래 앉아서 시원하게 보낼게요. 스님 고맙습니다. 안산에서 김진희 드림.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저도 그 동화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만화,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라 그럴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잡념도 없어지지만 뭐 다른 별로 망상이 들질 않아요. 근심이나 걱정할 건 더더욱 없어지고요. 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눈도 맑아지지만 생각할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계산할 게 없잖아요. 근데 김진희 님도 저처럼 이렇게 그 동화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같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잠깐의 생이라는 이 책도 아마 보신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동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여백들이 넓어서 좋고요. 첫째. 그리고 촌철살인과 같은 짧은 이야기와 그림 속에 통찰력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동화나 그리고 또 노래도 동요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헤어져야 할 저녁이 되면 눈물 대신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대신 울어준다. 이것도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김종환 씨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찻잔에 어울리는 추억을 보며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그 누가 알았던가요.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한때는 당신을 미워했지요. 남겨진 상처가 너무 아파서 당신의 얼굴이 방황했었죠.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한때는 당신을 미워했지요. 남겨진 상처가 너무 아파서 당신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나 혼자 방황했었죠.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오늘 사연 소개해드렸던 달팽이 편지의 안산의 김진희님께는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음사에서 펴낸 요석과 원효 스님의 그 화쟁사상을 중심으로 아주 멋지게 쓴 김선우 씨의 장편 소설인데 제가 이틀 만에 이 두 권을 다 읽었습니다. 발언 이 책 보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